우리 그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작성하는 사망진단서고, 그래서 여기 내용은 넘어가고요. 62페이지, 거기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62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하면서 뒤에 가면 이제 산업보건 파트나 이런 데 가면은 막 질병 진단에 대한 거, 치료에 대한 거 나오는 것들을 좀 이제 의학 교재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넘길 거고 제가 이제 뺄 거는 빼드릴 거예요. 자, 62페이지 역학연구 자료 보시면은 자, 1차 자료와 우리가 자료를 구분할 때 1차 자료랑 2차 자료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고,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직접 수집하는 자료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라던가 또는 뭐 신체 계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1차 자료라고 했고요. 2차 자료는 뭐예요? 자, 연구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사 자료, 신고 자료, 보고 자료 이런 것들을 역학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2차 자료라고 했죠. 그래서 1차 자료부터 보시면 자, 1차 자료는 특정 목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것, 그래서 설문조사, 뭐 신체 계측, 생체 시료 검사 이런 것들을 1차 자료라고 했어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 보시면은 의사소통 또는 관찰에 따라서 나눠봤을 때 설문지를 활용하는데, 면접을 통해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우편조사, 뭐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같은 것들이 있고, 기록자에 따른 분류라는 것은 누가 이 설문지를 작성하느냐,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느냐, 연구를 목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이 물어보고 자기가 조사 자료에다가 체크를 하느냐예요. 그래서 응답자가 직접 작업하는 게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설문조사라던가 우편조사라던가 인터넷 조사가 있는 거고, 조사자가 작성하는 것은 면접조사, 물어보고 내가 작성하고, 전화조사도 마찬가지죠. 전화로 물어보고 내가 작성하고. 표본조사의 장단점이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 대상이 전체 뭐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그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표본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하는 경우들을 표본조사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대상을 다 조사하기엔 너무 많고, 일부 집단을 잘 표본을 추출해서 뽑아서 조사하게 되면은 신속하고 경제적이고 오류도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겠죠. 표본 오차가 발생한다. 자, 표본 오차라는 게 뭘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모집단 전체의 어떤 특성인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표본을 뽑아서 했어요. 그랬을 때 표본을 아무리 확률적으로 아주 잘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뽑았다 하더라도 표본에서 얻은 자료랑 모집단 전체의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를 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 전수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이 않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표본 조사를 할 때 중요한 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을 얼마나 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자, 크게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 있는 구성원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모두가 똑같아요. 누구나 몇 퍼센트의 확률로 뽑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정해진 확률에 따라서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 방법으로 단순 무작위 추출, 층화 무작위 추출, 계통 추출, 집락 추출이 있다라고 했죠. 자, 단순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정말 단순하게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 방법으로, 보통 단순 무작위 추출할 때 사용하는 표를 뭐라 그랬어요? 난수표 또는 확률수표라고도 해요. 그래서 표가 그냥 난해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숫자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어떤 뭐 개연성 없이 그냥 무작위로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숫자가 이렇게 무작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90명의 표본을 뽑을 거다. 그럼 이제 2자리씩을 뽑을 건데, 이거를 가로로 쭉 갈 수도 있고 세로로 쭉 갈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뽑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해서 여기 딱 찍었는데 여기가 뽑혔어. 그럼 여기부터 21번, 9번, 28번, 76번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본으로 뽑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난수표 또는 확률수표라고 불러요. 단순 무작위 추출해서 사용되는 방법이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수기로 하는 방법이고, 지금 누가 이렇게 수기로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자, 층화 무작위 추출, 모집단을 성, 나이 등으로 층을 구분한 다음에 단순 무작위 추출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모집단에서 모집단이 100명이 있다라고 했고 자, 여기에서 20명의 표본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남자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겠죠. 남자가 예를 들어서 20명? 80명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표본 20명을 뽑을 때 정말 그냥 아까 단순 무작위 추출로 무작위로 뽑았을 때 여자만 20명 뽑힐 가능성도 있고 남자만 20명 뽑힐 가능성도 있고 물론 희박하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자 4명에 남자 16명 뽑힐 가능성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집단의 어떤 구분되는 층의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층화 무작위 추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한 다음에 남자에서 몇 명, 여자에서 몇 명을 뽑아서 20명을 맞추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자 10명, 남자 10명을 뽑아서 20명을 맞췄다. 모집단의 성비랑 비례해요, 안 해요? 비례하지 않죠. 이런 경우를 비비례 층화 추출이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여자에서 16명, 남자에서 4명을 뽑아서 20명을 맞췄어요. 그러면 모집단의 성비에 비례하죠. 그런 것을 비례층화 추출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층을 나누는,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성별일 수도 있고요. 연령별일 수도 있고 지역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층으로 나눠서 표본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표본의 비율을 층별로 같게 하는 것을 비례층화 추출이라고 하고 서로 그 모집단의 비율과 관계없이 추출하는 것을 비비례층화 추출이라고 했죠. 자, 다음에 개통표본 추출은 모집단의 목록이 잘 정리된 경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집단 100명이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모집단의 목록이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내가 표본을 20명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5로 정했어요. 그러면 1부터 5 사이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숫자를 뽑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2가 뽑혔다. 그래서 뭐 공을 뽑든 뭘 뽑든 해서 뽑아서 2가 뽑혔다. 그럼 간격 K를 더해서 7이 나오겠죠. 그럼 7을 뽑고 더하기 5를 해서 12가 나오겠죠. 이렇게 뽑는 것을 개통 추출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표본이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얘가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면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이 키가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뭐 이렇게 컸다가 작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만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야 돼요.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적용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면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고 집락 표본 추출은 표본 추출 단위가 이렇게 개인 한 명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을 통째로 뽑는 경우를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할 때 학생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서울에도 뭐 중학생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우리 뭐 서울시에 있는 중학생이 뭐 몇만 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몇천 명을 내가 표본으로 뽑고 싶다. 그러면 목록을 뭐 일일이 일련 번호를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예를 들어 100개의 중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개의 중학교를 무작위로 뽑고 그다음에 그 10개의 중학교에서 1학년 일반, 2학년 일반, 3학년 일반을 통으로 표본으로 추출을 하는 방법. 이런 경우를 이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은 조사자의 의도가 표본을 추출하는 데 개입이 된 거예요. 결국은 모집단에 있는 구성원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좀 떨어지겠죠.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비확률 표본 추출에 해당이 되는 뭐 대표적인 그 추출 방법들 뭔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런 이름들 편의 추출, 의도 추출, 뭐 목적 추출, 눈덩이 추출 등등등. 그냥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확률 표본 추출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이름이 나오면 아 얘는 그냥 비확률 표본 추출이려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편의 추출은 그냥 연구자 편의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거고, 의도 추출은 연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 계층을 뽑는 경우, 눈덩이 추출은 요런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에 대한 내가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동성애자에 대한 목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비확률 표본 추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록을 작성할 수도 없고 무작위로 뽑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접촉하기도 어렵고, 그럼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난 연구에 좀 참여 좀 해줄래? 하고 내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줄래? 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굴려 가서 표본을 키우는 것을 눈덩이 추출이라고 해요. 몰라도 돼요. 어떤 방법인지는. 자, 다음에 2차 자료 수집 방법과 활용. 자, 2차 자료라고 하면은 다른 목적으로 수집됐거나 신고됐거나 보고됐거나 조사된 자료들, 그래서 인구 자료, 사망 자료, 건강보험 자료, 병원 자료, 감염병 신고 자료, 등록 자료라고 하면 뭐 암 등록 통계 같은 거, 또 국민건강조사 자료들이 있죠. 자, 인구 자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연령 표준화할 때 주로 이 인구 통계 지표들을 가지고 그 기준 인구를 잡게 되고요. 표준 인구를. 사망 자료, 사망 신고 자료를 토대로 사망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데, 이 사망 자료에 대한 시험 문제가 꽤 자주 출제되고 있었고 여러분들 아마 기출 문제에서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망 자료가 가지고 사망 자료는 사망 신고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 국민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망 신고가 되겠죠. 근데 사망 신고가 될 때 사망 진단서나 이런 거에 사망 원인이 기재가 돼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얻는 자료들이고요. 자, 2차 자료원 중에서도 완전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누구나 다 사망 신고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자료의 완전성이 높은 거고,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 수준을 비교할 때 뭐 영아 사망률이라던가 조사망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사망과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보건 수준을 비교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수집하면은 질병의 사망률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사인별 특수 사망률이라던가 비례 사망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단점을 보시면은 사망 신고서에 기재되는 사망 원인이 부정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때 이 사람을 치료하던 의사랑 다른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뭐 의사에 대한 교육이 조금 안 돼 있거나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사망 진단서의 사망 원인이 정확하려면 부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검을 안 하는, 우리는 어쨌든 사후라도 뭔가 신체를 훼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에 연루되지 않는 한은 부검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 신고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단점이다라는 거. 자, 상병 자료, 질병과 관련된 자료로는 건강보험 자료, 직장 자료, 병원 자료, 신고 자료, 등록 자료 등등이 있고요. 자,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자료가 좀 더 많이 제공이 되겠죠. 하지만 단점은 그 자료들 자체가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료에 대한 타당성,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료 여러분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잖아. 우리가 그 공단에서 뭔가 하지 않는 한, 또는 뭐 병원 자료, 병원 진단서 자료 같은 것들도 얻기 어려울 수가 있겠고, 뭐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얻는다면은 건강조사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정도 말고는 접근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접근성, 의무교육에 대한 뭐 비밀보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병원 자료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병원 자료는 병원에서 의무 기록으로 작성된 자료들이죠. 그럼 제일 큰 장점은 질병에 대한 진단명이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 문제점. 병원에 온 환자들이 어떤 그 지역의 인구 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구 집단의 질병 상황을 대변하는 자료가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질병이어도 증상이 심한 사람들, 중한 임상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병원 자료 안에서는 발생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발생률이라고 하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모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온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 발생률도 구할 수가 없고 또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병원을 좀 더 쉽게 가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입원에 대한 정책, 의사의 관심에 따라서 어떤 병원은 입원을 더 많이 시키고 어떤 병원은 입원을 안 시킬 수도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정보가 뭔가 대표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진료를 위한 기록이지 연구를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 꼭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병원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연구는 환자 대조군 연구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적절한 대조군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자, 다음에 신고 자료는 우리가 법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은 신고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고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좀 눈에 띄는 질병, 그다음에 중증도가 높은 질병 이런 경우는 이런 질병들은 감염병에 대한 신고율이 높은데 증상도 약하고 흔하고 가볍고 뭐 그렇게 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고율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등록 자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암 등록 국립암센터에서 암 등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하면서 암이다라고 진단이 딱 내려지는 순간 이 국립암센터에 내가 암 환자로 등록이 딱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건강조사 자료로 대표적인 게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조사고 매년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여기 뭐 의료법규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나오는 게 그 의사고시에서 의료법규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고 원래는 얘가 3년마다 시행하던 게 매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내용 모르셔도 되고 그냥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시행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지역 주민의 고혈압 합병증 검사율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기존 조사에서 합병증 검사율은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대요. 자, 그래서 지역 주민 5,000명을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분포를 반영을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성비에 맞춰서 사회경제적 수준의 분포의 비율을 맞춰서 500명의 표본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무슨 방법이에요? 층을 나눠서 비율에 맞게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비례층화 추출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 자, 2번에 모집단의 목록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계통 추출에 대한 정의죠. 자, 3번 병원 자료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자 진단, 치료 결과를 기록한 의무 기록 자료인데 특징으로 맞는 것 2차 자료다. 그렇죠? 연구 목적이 아니라 진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고 지역사회의 상황을 대변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모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죠. 병원 자료는. 질병의 원인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다. 이건 어때요? 보통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은 의사가 당신은 뭐 때문에 이 질병에 걸렸습니다라는 기록을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아, 지금 무슨 질병이고요? 이렇게 치료하는 거에 대한 나오지 원인에 대한 연구가 그 의무 기록에 들어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발생률이었어요, 항상. 근데 병원 자료는 발생률을 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5번에 발생률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번 역학연구에서 병원 자료를 이용할 때 고려할 특징, 맞는 것. 병원의 정책이나 의사의 관심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입원 환자 자체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되고 2차 자료라고 했고요. 환자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선택된 자료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 주로 삼성의료원이라던가 아산이라던가 뭐 이런 데는 조금 더 그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환자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역학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다라 모두 맞는 설명이죠. 자, 66페이지 질병 및 사망 분포 측정인데 먼저 기술역학의 세 가지 관찰 측면. 자, 기술역학의 3대 변수라고 하면은 인적 특성, 시간적 특성,
지리적 특성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 연령, 성별, 뭐 종족, 결혼 상태, 사회 경제적 수준 같은 것들이겠고, 그래서 그 어떤 질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주로 어느 연령대에서 이 질병이 많이 걸리고 있느냐, 어느 성별에서 많이 걸리고 있느냐,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사람들이 주로 이 질병에 걸리느냐, 뭐 결혼 상태나 사회 경제적 수준도 다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연령을 보시면은 질병 발생이라던가 사망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의 특징은 당연히 연령이겠죠. 자, 연령별 사망률은 J 모양을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연령과 사망률을 보면은 J형 곡선의 분포를 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연령, 사망률. 자, 우리가 태어나면은 영아 사망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태어나서 1년 이내가 사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나이예요. 왜냐하면 어떤 면역적으로도 취약하고 나올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망률이 조금 높다가 한 살이 넘어가면 사망률이 낮아져서 사실 청년기, 우리 나이에는 사실 사고나 자살이 아니고서 사실 죽을 일이 거의 없죠. 물론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50, 60, 70 넘어가면은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그린다라고 해서 J형 곡선을 그린다라고 해요. 성별.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사망률이 높아요. 거의 많은 질병에서. 근데 이게 뭐 유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호르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부학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적 특성,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랑 여자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보기에 되게 위험한데 막 올라가거나 그러는 거 보통 여자들은 잘 안 하잖아요. 여자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를 되게 많이, 지각을 되게 많이 하게 진화가 되어 왔고,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석기 시대 때 사냥해서 살던 시대에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지켜야 돼요. 아기라고 아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지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 애를 지키기. 그렇게 진화가 되어 온 거고, 남자들은 뭘 해야 돼? 사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걸 지각을 하게 되면 사냥을 할 수가 없어. 무서워서. 그렇게 진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짓들을 남자가 훨씬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조심 잘 안 해요, 남자들은. 그런 특성도 또 있어요. 좀 재밌는 특성이긴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뭘 보면 우선 쫓아가야 돼. 사냥 본능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저기 앞에 누가 간다. 그럼 내가 거기보다 빨리 가야 돼.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약간 유전적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런 특성들이 있고, 뭐 종족이나 결혼 상태, 결혼도 보시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요. 근데 그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건지, 건강이 안 좋아서 결혼을 못했고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건지는 사실은 인과관계는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 정도 특성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사회경제적 수준은 우리가 현대에 와서 어떤 사망이라던가 질병과 관계된 되게 중요한 인자로 보는 게 사회경제적 수준이죠. 결국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사망률, 질병 발생률에 영향을 받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로 또 보고 있는 거죠. 자, 장소로 봤을 때는 지역에 따라서 질병 발생률, 사망률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되는데, 인구 분포나 환경이나 생활 양식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에 따른 질병 발생 이런 것들 연구할 때 지역적인 차이가 이게 지역에 의한 차이인지 유전자에 의한 차이인지를 연구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가 이민자 연구가 있었죠. 우리 뒤에 가면 이민자 연구가 여기 나오나? 우리 역학에서 여러분들 이민자 연구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서의 사망률, 그다음 미국 사람들에서의 사망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1세대의 사망률, 이민 2세대의 사망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 질병 또는 이 사망 원인이 환경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인지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이런 환경과 유전의 상대적 크기,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확인하는 게 이민자 연구였죠. 지금 여기에서는 자, 그 정도로 보고,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은 없는데 우리 역학이랑 보건학에서 했던 게, 그래서 이런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행의 질병 발생의 양상을 나타내는 게 팬데믹, 대유행성 있었고요.
대유행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번발적, 뭐 전 세계적 해서 팬데믹적인 특성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유행병적인 특성. 유행병이다. 에피데믹 있었죠. 자, 대유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해서 2개 대륙 이상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유행성, 번발적, 팬데믹이라고 했고, 자, 유행병은 평소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유행병이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토착성. 뭐라 그랬어요? 엔데믹. 엔데믹. 그다음에 또 하나? 산발성. 이렇게 4가지 특성 정도를 우리가 주로 봤어요. 장소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 그래서 토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 그 지역에 항상 그 정도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할 때 토착성이라고 했고요. 산발성은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이 돼요. 지역적 특성을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산발성이다라고 했죠. 4가지 특징들이 있었고,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변화, 주기 변화, 계절 변화, 단기 변화. 또 하나 우리 그 보건학에서 공부한 거 뭐 있었죠? 여기 하나 더하면 불규칙 변화. 5번에서 불규칙. 이상한데? 레귤러. 불규칙 변화까지 해서 5가지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추세 변화에서 시큘러 트렌드라고 하는 요 용어, 시큘러 트렌드. 이게 이번에 22년도 충북 보건연구소 문제에 이 시간적 특성을 설명을 하면서 영문으로 출제를 다 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시큘라, 사이클, 시저널, 쇼텀 이렇게 4가지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걸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문제 나와서 보면은 뭐 영어 해석하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나왔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시큘라 트렌드 또는 롱텀 트렌드, 장기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 변화라고 하면은 만성 질환이 이렇게 장기간의 추세의 변화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롱텀 트렌드를 보이는 대표적인 감염병들,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주기 변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2, 3년 주기로 질병 유행이 반복되는 현상,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기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뭐? 집단 면역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행성 독감이나 백일의 홍역, 일본 뇌염, 유행성 이하선염 같은 것들 대표적이죠. 자, 계절 변동이라고 하면은 계절에 따라서 뭐 가을철 3대 풍토병, 겨울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여름에 유행하는 질병들. 단기 변화는 쇼텀으로, 그러니까 일 단위로, 주 단위로, 시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콜레라, 패스트가 급성 유행할 때. 자, 불규칙 변화는 어떤 경우? 불규칙 변화는 해외 유입 감염병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지 않던 질병이 갑자기 유행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콜레라가 대표적인 해외 유입 감염병이고, 또 뭐 있을까요? 사스 같은 거, 메르스,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불규칙 변화의 특징을 보였었고, 신종플루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특성까지 살펴봤고요. 자, 문제 바로 보실게요. 질병 발생률의 차이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연령이겠고요. 존 스노우는 19세기 중엽에 런던에서 발생한 콜레라 대유행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했는데 뭐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지역적인 특성, 장소, 왜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지를 점지도를 그려서 파악한 거죠. 그래서 장소에 대한 특성, 정답은 1번. 자, 68페이지 질병 빈도 측정 종류인데 레이트 프로포션 레이시오에 대한 개념이어서, 자, 레이트 프로포션 레이시오는 계속 한국말 표기가 다 교재마다 다르고 여기에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영문으로 그냥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험 문제 나올 때도 항상 영문 표기가 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인구 집단에서 질병의 빈도를 확인하는 것을 이제 레이트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지표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레이트, 어떤 거는 프로포션, 어떤 거는
레이시오 그런 형태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자,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레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은 단위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좁은 의미에서 레이트 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평균 발생률. 총 관찰 인년당 발생 건수, 그래서 관찰 시간당 발생 건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시간당 발생 건수를 보는 게 레이트인데, 이런 시간당 건수뿐만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한 인구 집단에서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을 보는 것도 레이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인구 집단에서 발생한 건수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의 시간이, 관찰 시간이 당연히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는 시간이라는 단위를 갖고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지니게 되고요. 시간당 변화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 그래서 평균율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고, A 플러스 B분의 A인데 분모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A랑 B 중에서 A가 몇 건 발생했느냐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평균 발생률 또는 발생 밀도라고 하고요. 조사망률,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레이트, 이거랑 뭐 특수사망률, 사인별 특수사망률, 연령별 특수사망률 이런 것들이 레이트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프로포션, 분율이라고도 하고 구성비라고도 하고요. 프로포션은 전체 집단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 사람들이 몇 %를 차지하는지 비중,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는 게 프로포션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분모에 항상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분자는 분모 중에서 그 사건이 몇 건 발생했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분모 중에서 A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몇 %나 되지?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단위는 없고 0에서 1 사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A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당연히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몇 %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병률, 발병률, 치명률, 민감도, 특이도, 발생률 중에서 누적 발생률, 비례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 이런 것들이 모두 프로포션에 해당이 되죠. 다음 레이시오, B는 한 측정값으로 다른 측정값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B분의 A, A 대 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성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분의 남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여자 100명당 남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단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이런 것들이 단위가 있는 성비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이 분모가 전체 인구고 분자가 병상수가 되는 거고 곱하기 10만을 해요. 그럼 인구 10만 명당 병상이 몇 개가 있다라는 개념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레이시오가 되는 거고요. 단위가 없는 레이시오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걸 출생 성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비는 여자분의 남자,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몇 명이 있다라는 거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죠. 레이시오의 대표적인 게 성비, 사산비, 비교 위험도, 오즈 레이시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표에 이걸 다시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레이트에는 A 플러스 B분의 A인데 분모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 동안 시간당 측정값의 변화량을 나타내주는 것. 그래서 조평반이라고 해서 조사망률, 평균 발생률. 자, 프로포션은 A 플러스 B분의 A. 그래서 전체 중에서 A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0에서 1 사이. 유병률, 발병률, 치명률, 민감도, 특이도, 누적 발생률, 비례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다음 레이시오 A, B분의 A, A 대 B, 분자가 분모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죠. 성비, 사산비, 비교 위험도, 교차비, 여기에 추가로 더 볼게요. 모성 사망비,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이런 것들은 다 레이시오의 개념으로 분류한다라는 거 우리 보건학이랑 역학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부터 바로 보실게요. 레이트 프로포션 레이시오 설명 맞는 것. 자, 레이시오인데 분모의 시간 개념을 포함한다. 자, 분모의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은 레이트밖에 없고요. 프로포션은 0에서 무한대 범위가 아니라 0에서 1 사이고, 레이트가 0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가지게 되고요. 자, 레이트는 0에서 무한대, 프로포션은 종종 백분위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몇 %라는 값으로 나타내는 게 분율이죠.
교차비는 두 레이시오의 레이시오, B의 B라고 했어요. 교차비는 우리 뒤에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 자, 2번에 프로포션, 구성비의 형태로 측정되는 지표가 아닌 것. 자, 발병률도 프로포션. 이 발병률이 여러분들 역학 강의할 때 아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발병률은 사실 발생률의 일종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발생률은 레이트로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그냥 발생률은 레이트로 구분하고 평균 발생률 레이트, 누적 발생률 프로포션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고요. 그럼 발병률은 발생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레이트의 개념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병률은 좀 한정된 인구 집단에서 발병자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프로포션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발병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론 역학 교재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발병률은 기본적으로 레이트의 개념을 원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프로포션으로 분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해요. 발병률은. 자, 비교 위험도는 비노출군에서의 발생률 분의 노출군에서의 발생률 분자와 분모가 서로 베타적이다. 레이쇼의 개념이다라고 했고요. 자, 유병률은 대표적인 프로포션, 비리의 사망률도 프로포션, 민감도도 프로포션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3번에 인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지표는 뭐예요? 인년은 평균 발생률을 그래서 사용하는 분모가 되겠고요. 자, 이런 평균 발생률, 질병의 발생률을 구할 수 있는 연구는 코호트 연구밖에 없죠. 정답은 5번. 자, 4번에 다음 중 인시 또는 인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방금 나왔던 평균 발생률 또는 발생 밀도라고 했죠. 70페이지 4번에 정답 1번까지 해서 봤고요. 71페이지 바로 보건지표 내용 보시면은 발생률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집단 중에서 새롭게 질병 또는 사건이 발생한 숫자, 새롭게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질병이 새롭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인구 집단이 원래 질병에 걸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인구 집단 중에서 새롭게 그 질병이 발생한 건수를 보는 것을 발생률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질병이 새롭게 발생한 빈도를 알아야 되고요. 현재는 연구 질병이 없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구 집단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자, 발생 밀도, 평균 발생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인구 집단을 쭉 관찰을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관찰을 해서 발생 건수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관찰되는 기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 대상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한 모든 시간을 고려해서 연구 대상을 다 포함을 시키고 싶을 때 구하는 게 발생 밀도, 평균 발생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대상 인구 집단의 개개인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남아있던 관찰 기간. 그러면 질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요거 뒤에 가면 뒤에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요걸로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이 사람들을 보시면은 요게 관찰 기간이고요. 관찰을 시작한 시점이고 요게 질병에 걸린 거예요. 위험 발생. 그럼 이 사람은 요때부터 관찰을 시작해서 1년, 2년, 6개월, 여기까지 1년, 2년을 관찰을 한 거고 여기도 2년을 관찰한 거고 이 사람은 이미 질병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관찰을 시작했어요. 질병에 걸린 다음에 관찰 기간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2년을 관찰했고 이 사람은 1년을 관찰했고 이 사람은 2년, 이 사람은 1년. 만약에 여기 질병 발생 표시가 있고 뒤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다. 요 기간은 포함해요, 안 해요? 요거는 포함 안 한다라고 했어요. 질병에 걸리기 이전의 관찰 기간만 포함을 한다. 그걸 다 더한 것을 총 관찰 인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인구 집단에서 개개인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관찰된 기간의 총합을 총 관찰 인시, 총 관찰 인년이라고 했어요. 자, 질병 발생 가능성이 관찰 기간 내 모든 시점에 일정하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전제로 해서 이렇게 발생 밀도, 평균 발생률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발생 밀도는 관찰 인시, 관찰 시간 분의 그 관찰 기간 동안 새롭게 질병이 발생한 건수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A 대상자는 2년 동안 관찰이 되고 추적이 불가능해졌대요.
예를 들어서 A 대상자가 1년, 2년 관찰한 다음에 이게 사망이 아니라 추적이 불가능해졌다. 그럼 여기까지 2년만 쓰는 거예요. 2년을 쓰는 거고, 자, D는 3년, B는 3년, C는 5년, 뭐, E는 4년, 이렇게, D가 4년, 그 다음에 E가 2.5년 관찰이 됐다. 그럼 이 관찰 기간을 다 합치면 16.52년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2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16.52년 분의 2건의 환자가, 2건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100인년당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16.5분의 2에다가 관찰 인년이 16.5년이고 2건의 환자가 발생이 됐어요. 자, 16.5년 동안 2건의 환자가 발생이 됐다라고 표기를 하는 거고, 여기다가 100을 곱한다 라고 하면은 100인년당 1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비율상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발생률, 발생 밀도는 레이트의 개념이다라고 강조했던 거. 자, 다음에 누적 발생률. 자, 누적 발생률은 그 전체 기간 동안 내가 관찰한 그 관찰 대상자 수 중에서 발생한 환자 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관찰 시작한 시점의 인구수, 내가 관찰 시작할 때 몇 명을 관찰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건이냐, 요걸 표기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10년을 관찰했다. 그럼 10년 동안 인구 몇 명당 몇 건의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관찰 기간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누적 발생률은 프로포션의 개념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어요. 분자가 분모에 포함이 되고, 여기서는 왜 얘가 프로포션으로 분류가 되냐면 분자랑 분모가 관찰 기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몇 년 관찰했고 누구는 2년 관찰했고 누구는 5년 관찰했고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레이트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포션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뒤에 보시면 누적 발생률은 관찰 기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누적 발생률을 표기할 때는 항상 관찰 기간 몇 년 동안 몇 명 중에서 몇 건의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걸 반드시 표기를 해야 돼요. 또 4번은 넘어가도 되겠고 5번에 발병률이 나오는데, 발병률 같은 경우는 발생률의 일종이긴 해요. 누적 발생률의 한 특수 형태다. 발생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종이면서 비교적 짧은 유행 기간 동안 질병 발생 위험에 노출된 사람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발병률은 주로 퍼센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프로포션의 개념으로 같이 보시면 되고, 노출된 인구는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질병 발병자 건수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밑에 발병률이 다시 나오는데, 자, 발병률을 다시 보면은 일정 기간, 한정된 기간,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에 놓여 있는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의 분율, 프로포션의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위험 요인에 접촉된 사람, 폭로된 사람 중에서 발병자 수 마찬가지로 감수성자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분모에는. 자, 그리고 2차 발병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2차 발병률은 발병률에서 조금 더 한정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발단 환자를 가지고 있는 감수성 있는 가구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실에 한 학급에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감염병 환자가 들어왔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감수성자야. 그럼 이 감수성자들은 발단 환자랑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발단 환자랑 접촉한 감수성자 중에서 새롭게 추가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는 것을 2차 발병률이라고 해서, 여기 발단 환자가 몇 명에게 전파를 시켰냐, 요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발단 환자를 가진 집단의 감수성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병원체의 최장 잠복 기간 내에 발병하는 환자의 비율을 2차 발병률이라고 했죠. 자, 감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상태다. 특이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자, 병원체의 감염력, 전파력, 전염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2차 발병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자세히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놨죠.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질병의 감수성 있는 인구 중에서 초발 환자랑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환자 수를 빼요.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이 다 발단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뭐 한 3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첫 번째 한 명만 발단 환자가 아니라 하루 이틀 사이에 전파가 이렇게 가지 않는 질병이라면 얘네들이 같이 발단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2차 발병률 구하는 문제 보면은 뭐 처음에 2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후에 50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그럼 20명이 다 발단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발단 환자, 초발 환자라는 게 꼭 한 명의 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가장 먼저 발생한 환자들을 초발 환자, 발단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자에 보시면은 최대 잠복기 동안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 거기에서 뭐 초발 환자는 당연히, 발단 환자는 분자 분모에서 다 뺀다라고 했고요. 자, 과거력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받았다, 맞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감수성이 없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 중에서 그 문제에서 가끔씩 예방접종의 효과가 뭐 80%다. 그런 예방접종 받은 사람들 중에서 80%만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다음에 유병률 보시면은 전체 인구 집단에서 지금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 같은 경우 보건정책 수립에 주로 이 유병률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숫자. 자, 시점 유병률과 기간 유병률이 있는데, 시점 유병률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8월 2일 시점에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숫자 를 보는 게 시점 유병률이고, 기간 유병률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모두 보는 것을 기간 유병률이라고 해요. 자, 유병률과 발생률의 용도 시험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죠, 요거. 자, 유병률은 주로 어디에 쓴다? 자, 질병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 소요 추정, 질병 퇴치 프로그램의 유용성 평가, 그리고 시점 유병률을 장기간 추적하면은 질병 양상의 추이, 이 질병이 점점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발생률은 주로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의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질병이 급성 질병, 감염병이든 만성 질병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질병이든 간에 원인을 찾는 기본적인 도구로는 발생률이 쓰인다.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질병 발생 확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은 발생률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표들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